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논의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이 1년 4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회동은 당초 2시간 동안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예정보다 1시간 더 걸렸는데요. 네, 그만큼 많은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회동이 끝난 후 청와대와 여야 5당 대변인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는데 일단 오늘 회동의 좀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여야 5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났다는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벌써 1일 날부터 이제 그 조치가 시행됐고 또 지금 이제 8월 1일부터는 안보 문제를 거론하는 이제 이른바 파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이트리스트라는 거는 일본의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데 우대 국가 명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7개국인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 명단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안보방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이제 구체화되고 가시화된 상황에서 여야가 오랜만에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범국가적인 이제 비상협력기구 만들기도 했고 오늘 이제 공동 발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같은 목소리로 어쨌든 일본을 규탄했어요. 일본의 경제 보복은 철회해야 된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본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야가 어쨌든 뭐 전혀 이견이 없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합의문이 나오지 않고 공동 발표문이 나왔던 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현안들에 있어서 이견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공동 발표문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 만남에 또 의미를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이제 공개됐던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 이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발언보다 더 길었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좀 주문했던 것 같습니다. 황 대표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황 대표도 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일본의 저 조치, 수출 제한 조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단지 특사, 대미 특사, 대일 특사를 파견해라 이런 이제 주문도 했고 또 이제 그 밖에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이 특사 문제는 조금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특사나 이런 고위급 인사들의 이제 파견은 해법이 된다면 가능하겠으나 협상이 된 다음에 그 결과로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아무튼 범국가적인 비상협력 기구에도 동의를 했고 그런데 아무튼 간에 현안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회동이 한 반 정도는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이제 집중이 됐고 나머지 한 또 반 정도의 분량은 최근에 여러 현안들이 있잖아요. 여야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특사 문제도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일 정상의 톱다운 해결을 또 방법으로 제안을 했는데 근데 사실 한일 정상의 회담, 뭐 G20 때도 그렇고 좀 여러 번 좀 시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당장 한일 정상이 만나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만난 것 자체야 뭐 의미가 있는 거라 하더라도요.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대단히 어렵고 현재 상황에서 그렇죠. 워낙 지금 뭐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지금 이 경제 규제 조치,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 이건 뭐 어떤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우리가 정상회담을 제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특사 문제도 그렇고 이 대통령 정상회담, 이 한일 정상회담 이런 것들은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원론적으로 볼 때 어쨌든 특사 파견이라든지 뭐 정상회담 등을 해서 톱다운 형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면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런 어떤 전제가 없는데 그걸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특사를 파견하는데 우리가 특사 파견을 이제 제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저자세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과 일본 한일 간의 특사가 서로 교환한다면은 그 의미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특사를 파견하는 건 아직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특사 파견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조금 뭐 그런 거와 관계 없겠죠. 기업 차원에서 당장 기업이 특히 삼성이 이제 당장 이 부품 조달에 소재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거니까 그러면서 볼 때는 얼마든지 기업 간에 민간 간에는 뭐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의 특사 파견은 다른 조건들이 조금 이제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는 가운데 그런 기류가 형성돼야지 저는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런 파견을 위한 전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안보 우방에서 제외하려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 파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좀 잡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불매운동, 일본산 상품들에 대한 불매운동도 좀 확산되는 그런 기류잖아요, 지금.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특사를 파견한다고 해서 일본이 받아줄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무조건 특사 파견을 제한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당초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원래 이제 1대1 회담을 고수하면서 네. 이 만남이 이뤄지지 않다가 그렇죠.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자리가 이제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었죠. 예. 예. 근데 일단 한국당에서 다시 이제 1대1 회동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5당 대표가 같이 만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에 1대1 회동을 갖자 같은 날 이랬더니 이제 그게 거부되고 한국당에 의해서 거부된 다음에 한국당이 내놓은 대안은 그럼 이제 3당 대표가 만나자 원내 교섭단체가 만난 다음에 네. 대통령과 그런 다음에 이제 1대1 회동을 갖자 이렇게 돼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이제 서로 이제 핑퐁식으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그랬는데 이런 일본의 이러한 수출 규제 조치 상황에서 여전히 1대1 회동을 고집할 수가 없는 거겠죠, 당연히. 게다가 지금 최근에 한국당 내의 사정도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딴 설화라든지 막말 발언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좀 있었고 한국당 내에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형식이었기 때문에 국면 전환의 하나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회동의 주도권을 제1야당 대표가 가졌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야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대표 배경도 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회동 이후에 고민정 대변인이 전한 대통령의 말도 좀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양정부 간 합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죠. 교훈을 얻을 부분이 있다. 이건 어떤 좀 뜻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 문제라는 건요.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징용 배상 판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변수가 있습니다만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와 일본의 시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에 합의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청구권 협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피해자들, 피해 당사자들 문제와 일본 간의 문제가 해소된 건 아니거든요. 예. 일본은 그것도 해소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바로 대통령의 그 발언이 바로 그런 얘기죠. 국가의 합의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당사자와의 문제다. 이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것이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가 있었고 그 위안부 합의가 결국은 징용배상 판결까지 나왔던 거거든요. 2015년도 일이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교훈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각 당의 이제 브리핑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네. 논의가 된 것 같거든요. 특히 심상정 대표가 전한 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유지는 하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좀 전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이 부분은 잠깐 아까도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 네. 북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일이 공동으로 체결한 협정인데 네. 예. 1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화이트리스트 말씀을 또 드리는데 우리나라를 안보 우방에서 제외하는 거라면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사실 우리는 적어도 안보면에 있어가지고 군사적으로 우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군사적으로 우방이 아닌데 그런 양국이 군사정보를 교환한다? 이건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는 좀 논리가 잘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명분 없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되 국제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신중하게 접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아까 그 발언에 배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파기 선언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정의용 안보실장의 그런 발언 속에 나타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뭐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 추경안에 대한 언급을 뭐 여러 번 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글쎄 뭐 여야 대표의 좀 구체적인 발언은 일단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비공개 이제 회동에서 그런 말이 오고 갔겠죠. 당연히 오고 예. 갔다는 보도도 나왔고 추경 문제도 나왔고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얘기도 나왔고.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추경이 내일이 이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에요. 날이죠. 내일. 예.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지금 여야가 지금 이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직 없어요. 내일 또 뭐 여야 대표들이 원내대표들이 만나겠습니다만 예, 예. 적어도 오늘 이게 하루 전날이니까 본회의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여야 대통령과 여야 회동에서 이 추경안 처리는 나오지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있었는데 사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마 한국당이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거기에 대한 문제는 공동 발표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예, 공동 그렇죠. 발표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은 아마 내일 이루어지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한국당은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하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나 이제 여권에서는 그 상정은 안 된다. 상정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상정을 해가지고 그게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에 24시간부터 72시간 내에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회의 2번 열어야 되는 거죠. 예. 적어도 이번 국회에서 내일 당장 추경안이 처리되거나 그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확률은 거의 낮은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 그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발표문에 포함됐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만 그렇습니다. 봤더라도 내일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는 것 같고요. 야,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경질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문 대통령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외교안보 라인 지금 교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리고 북미 비핵화 협상도 이제 다시 이제 재개된 분위기긴 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외교 안보상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외교 국방 라인을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북한 그 목선 그 귀순 사건 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야당의 비판이 거세긴 한데 그다음 평택 이함대에서 또 그런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허위 자백 사건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방부 장관 해임에 해당되는가의 시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여당과 야당이 한국당.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요. 개각이 있을 때 하면 몰라도 지금 한국당이 권위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할 것 같지는 전혀 않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예. 그러면은 개각 때쯤에 혹시 뭐 그래서 바뀔 혹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는데 네. 저는 그 가능성은 낮게 봐요. 그렇게 그것도 높게 안 낮게 봅니다. 보시고. 예. 그 외교 국방장관 라인의 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네. 개각 때도 전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1년 4개월여 만에 만났기 때문에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국회에서 좀 구체적인 사안들이 좀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에 좀 각각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추경안은 좀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추경안이 벌써 제출된 지가 꽤 오래됐죠. 4월 달에 제출됐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이제 한국당은 이제 분리 처리를 원하는 거잖아요. 재난 부분과 이른바 이제 한국당의 시각에 의하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 포함된 건 안 된다. 이런 건데 이번에 어쨌든 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또 추경 3천억이 또 포함이 됐거든요. 이런 것들도 부품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부분을 한국당이 아주 그냥 좀 대승적으로 이번에 회동을 제안한 것처럼 일대 회동을 포기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주선했듯이 한국당이 이런 건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승적으로. 너무 추경에 얽매이는 거는 한국당이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회동 이후에 또 전국 상황이라든지 한일 관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모시고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